내가 비상근무 지시한 일이 없어요. 당시 비상근무 2단계였던데요. 지시한 일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그런 터집 잡지 마세요. 그거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에 그런 거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꼭 권위주의 시대 정신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기자들은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요.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40여 명이 넘는 많은 비 피해가 발생한 이 상황에서 골프를 쳤다라는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5일 날 이 대구시장으로서 골프장을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호우 경보가 발령이 됐죠. 그리고 대구시는 재난 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 이런 해명까지 내놨는데 이 해명이 오히려 더 화를 키운 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포구 골프와 관련해서 당에 진상 파악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기현 대표의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얘기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각 당협의 위원장 그리고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무리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당에서 굉장히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사실관계, 진상 파악이 먼저 우선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기 와 계신 우리 네 분의 패널들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홍준표 시장 골프 칠 때 우리 박 의원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저 지역구에 일부 피해가 있어가지고요. 예. 그때 지역구에서 대피하셨던 이재민들 보고 새벽에 시청과 소방서 상황실 좀 돌아보고 그랬었습니다. 당시 강원도 원주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까? 주말에? 원주는 비가 많이 안 오고요. 그날 아침에 이제 제가 8시경에 원주시청과 소방서에 이제 상황실을 갔었는데 예. 그때 그 산간 지역에서 한 분이 실종이 됐던 사고가 있었어요. 비 피해는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전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예. 그 인명 피해 말고 원주는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는 것 같은 엄청난 피해는 있지 않았고 강수량도 다행히 비구름대가 원주 이 지역에 많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물리적인 피해는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원주시장은 골프 안 치셨죠? 그럼요. 원주시장도 예. 그날 제가 이제 다녀가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아마 집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비상대기를 했었고 예. 원주시청 공무원도 다 그랬고 저녁에 제가 그래서 시장하고 몇몇하고 해서 간단하게 국밥 먹으면서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지자체장들과 심지어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비 피해가 발생했는지 또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보살피느라 바쁜 주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달랐습니다. 자,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부단체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단체장은 부여된 역할이 없다. 정상 근무나 자택대기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오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님, 네. 자당 소속이지만 홍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이런 말은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당시 7월 15일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예. 홍준표 시장이 아마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게 아니라 골프장 측에서도 굉장히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예. 그만둔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게 아니군요. 골프장 측에서 더 이상 비가 와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퇴장하자고 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당일날 그렇게 강행을 해서 진행한 것도 잘못됐고요. 더더욱 더 잘못된 것은 이후에 있었던 이 비난에 대한 대응과 예. 그 현재 지금 인식이 저는 그 정치를 오래 했었고 저희 당의 대표를 했었고 지금 대구시를 책임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굉장히 부족하고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 여러분께도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고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국민들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재민들을 좀 도우려고 하는 상황에 저런 인식과 저런 대응을 한다는 것은 당의 원로이지만 저는
이렇게 좀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얘기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한 장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른바 국민정서법을 빌려서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내가 감내하겠다.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국민정서법, 재난 대비 매뉴얼. 국민정서법으로는 자신을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거는 내가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 대비 매뉴얼상 내가 잘못한 것은 일절 없다. 이런 홍 시장의 단호한 태도. 누가 혹시 나머지 세 분 중에서 누가 혹시 두둔해 주실 분은 없나요? 최기식 변호사님. 네. 국민정서법이 가장 지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예. 다른 곳에서 굉장히 힘들게 지금 상황을 맞고 있는데 예. 그냥 대구시장이 아니시잖아요. 당대표도 하시고 전체 국가 차원에서 바라봤던 분이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국가 전체 경북도 그때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고 예. 또 충청도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장으로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어야 했고 예. 또 국민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뉴얼은 아마 대구시 정도 매뉴얼을 가지고 생각을 하셨을 수는 있지만 예. 그것보다는 더 큰 차원에서 생각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진수 의원님, 보통의 분들은 이제 자신이 수해가 나거나 아니면 뭔가 큰 현안이 발생했을 때 뭐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 그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질타를 받았을 경우에 대부분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이 사태를 수습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홍 시장은 좀 달라요. 그런 분들하고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분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제 이렇게 강변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왜 이 홍 시장만 우리가 통상 봐왔던 사과하던 그런 정치인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홍준표 시장께서 보여줬던 언행들을 돌아보면 예. 특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항상 정면 돌파 또는 이제 쿨한 이런 이제 화법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을 좀 봐가면서 자신의 어떤 쿨한 화법이라든지 직설적인 화법이라든지 또는 뭐 정면 돌파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것이 이제 먹혀들 텐데 지금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대하게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두고서 말하자면 내가 골프 친 게 뭐가 잘못됐냐 주말에 쉬는 날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는 저게 이제 물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대응과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예. 아니 대통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이고 우크라이나 가는 게 우선순위였고 김기현 대표도 미국 가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한국에 없었는데 예.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아마 이런 이제 불만도 예. 뭐 속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만은 속으로 하실 것이지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하루 24시간 텔레비 틀어보세요. 지난 금토일 하루 24시간 TV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물난리 나고 뭐 철도 끊기고 난리가 난 상태에서 홍준표 시장의 예. 저런 발언들은 정말 국민의 화를 돋구는 그런 발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공무원 노조마저도 아니 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주말에 이 근무 특근을 시키느냐, 우리도 주말에 좀 놀고 싶다, 시장은 놀아도 되고 우리는 놀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반발도 나옵니다. 그런데 홍 시장의 과거 발언, 과거 정치적 행위를 되돌아봐 보면 복기를 해보면 유명한 그 대화가 있습니다. 이해찬 당시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와 당시 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 현 대구시장의 대화입니다. 자, 복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인신 모욕하지 마십시오. 인신 모욕이라니요. 잘못된 누가 말 브로커하고 놀아났단 말입니까?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지냈습니까? 총리하고 브로커처럼 그래 어울려 골프 친 일이 없다 이겁니다.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났잖아요 골프 치고. 언제 놀았어요? 허허 참. 홍 의원님은 선거법 위반해서 자격 박탈된 적이 있어도 난 5번 선거에서도 한 번도 선거법으로 위반한 적 없어요. 선거법 위반한 적은 없어도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은 있다 이겁니다. 지난 3.1절 날 사려 깊지 못한 그 처신으로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모님 문병 가는 길에 평소에 알던 부산 사람들하고 그 부산 얘기도 듣고 하면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좀 사려가 깊지 못해서 무리를 야기하게 됐습니다. 예, 오랜만에 두 분의 이런 설전을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 정치인들 설전과는 이게 수준이 많이 다른 한 차원 훨씬 더 강도가 센 그런 설전을 벌인 것 같습니다. 골프로 흥한 자 골프로 망한다고 했나요? 어쨌든 당시 이해찬 총리가 3.1절 골프 친 것을 집요하게 비판적으로 공격했던 홍준표 당시 이 한나라당 대표 사퇴 요구까지 했어요, 그렇죠? 결국에 이해찬 총리가 저 일로 사퇴를 했습니다, 당시에. 맞아요. 총리.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홍준표 의원이 이해찬 총리를 향해서 지금 저 화면에 나오듯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 저 말씀을 지금 홍준표 시장한테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은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이 대구 시민들이 선출한 이 선출직 시장이고 정치인입니다. 때문에 정치인의 책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광역단체장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설사 대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이 수해 와중에 골프를 치다 중단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건 지탄받을 일입니다. 하물며 이게 대구시정을 맡고 있는 대구시장이 저런 어떤 무리를 빚었는데 그 논란을 대하는 태도가 적반하장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홍준표 시장은 그동안에 대구시장이면서도 중앙정치의 온갖 문제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전국구급의 그런 정치인임을 스스로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에 딱 직면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 지역구로 돌아섰어요. 나는 대구시의 문제만 책임지면 되는데 대구시의 매뉴얼에 따르면은 시장이 나서서 뭘 하지 않아도 됐고 대구시는 수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아니 이 큰 정치를 꿈꾸시는 전국구급 정치인께서 갑자기 본인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이 대구시장으로 그것도 마치 임명직 공무원인 것처럼 임명직 공무원이 주말에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난을 하냐라는 식의 언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이중잣대를 갖고 있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자질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사실 이 이해찬 전 총리와 이 지금의 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교하는 그런 오늘 방송을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봤더라면 야 나는 지역구야 그러나 국무총리는 전국구잖아 어떻게 전국구 사람이랑 지역구 사람을 어떻게 같이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 막 이런 반론이 가능했을 텐데 그 반론을 박원석 의원께서 싹 잘라버리셨어요. 딱 막아버리셨어요. 대구시장이니까 대구 지역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논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또는 합리화될 수 없는 겁니까? 국무총리라면 당연히 전국적인 상황을 살펴야 되니까 골프 치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대구시장은 대구에 비가 안 왔으니 골프 정도는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동정론은 정말 일말에 어떤 지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말인가요?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아직도 지금 사안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해명을 하면서 국민정서법 이런 얘기했는데 골프 쳤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정치인들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비가 많이 오면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정치인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혼자가 아니다. 지금 춥고 떨리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저기 큰 힘센 것처럼 보이는 정치인들이 있구나라는 그 위로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 계시면서 그 옆 지역에 영주, 예천 이런 지역에 엄청난 비 피해로 주민들이 고생을 겪고 있고 지금도 뭐 실종된 분이 많을 정도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골프를 쳤다고 휴일에 내가 뭘 했다고 왜
아무 일도 없는데 나를 비난하냐고 얘기할 게 아니라 대구에 문제가 없으면 거기라도 달려가거나 아니면 대구에 혹시 유사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공사장은 없는지 잘못된 맨홀은 없는지 다 잡아보면서 대구 시민들하고 손잡아보면서 비 맞이어 달라는 게 대구 시민들의 바람이었거든요. 그거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아직도 본인이 우리 국민에게 아직 다가가지 못하는 골프를 쳤다는 걸 갖고 비난을 했다. 주말에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걸 개인 활동할 수 있는데 그걸 갖고 비난한다라고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같이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뭔가 방법을 찾아줄 그럴 홍준표 시장을 시민들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로서 3.1절에 골프 친 게 더 나쁠까? 아니면 대구시장으로서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만 골프를 친 게 더 나쁠까? 누가 더 나쁠까? 이렇게 비교하는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지난 일이지만 국무총리가 3.1절 골프 친 거는 부적절했습니까?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퇴할 만큼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그 정도는 우리가 사과를 받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까?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이죠, 분명히. 예. 총리 사퇴도 할 만한 일이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시장으로서 사퇴할 만한 일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사과를 받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저는 이번 수해가 보통의 수해가 아닙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산상의 피해는 어떻게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만큼은 어떤 재난 재해 앞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몇 명이 죽어나갔습니까? 저는 적어도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의 10분지 1만이라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홍준표 시장이 저런 식으로 택도 없는, 조금 전에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택도 없는 소리라 그러던데 저는 택도 없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인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재수 의원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여당 의원들마저도 우리 지금 박정희 의원도 여당 의원이시지만 여당 의원들마저도 홍준표 시장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시장과 2라운드에 접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또 악연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니는 막 대구시정에만 전념해라. 그러면 상고문을 해촉을 하고 대구시정에만 전념하고 뭐 그런 절차를 거치든지. 우리 그 상임 고문의 경우에 그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의 관리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고문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상고문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원래 당대표를 지내고 나면은 당의 상임 고문 자격이 주어지죠. 보통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현직 당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결국은 고문직에서도 해촉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론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당내에 홍준표 시장을 두둔하는 사람은 점점 찾아보기 좀 어려운 형국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수해 때 골프 친 사건으로 인해서 진상 조사를 파악한 뒤에도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끝까지 사과를 안 한다면 이제 김기현 대표는 당 상임 고문직 해촉에 이어서 당원 자격까지 박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최 변호사님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일은 충분히 좀 국민분들께 사과를 정중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아까 다른 우리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큰 슬픔 가운데 있는데
저런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의 중진으로서 과거의 대표로서 고문으로서 어떤 당의 뭐 명예를 실추시킨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 아픈 마음에 더 큰 아픔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사과를 하고 자기가 결자 해지하는 마음을 갖고 풀어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으로서도 굉장히 어떤 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출당 조치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 뭐 어디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의 어떤 당헌 당규에 따라서 어떤 징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야 결국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위가 조절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출당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당원 자격이 박탈될 경우에 홍준표 시장이 차기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 국민의힘 후보로 대권에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건가요? 당원 자격 박탈은? 그렇죠. 이제 당원 자격 윤리위에서 하면 당원 자격을 정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이제 최종적인 출당이거나 이러면은 국민의힘의 당적을 갖고 다음에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홍준표 시장의 그거는 사실은 신기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출당까지가 아니라 이 시간에 당원권 정지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시장의 대응이 사실은 당에 너무나 큰 부담을 주고 있고 국민들한테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니까 당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가 있다. 이 조항을 가지고 홍준표 시장을 징계할 수 있을까요? 골프를 치는 것과 청렴은 상극인가요?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품위를 유지한다. 뭘까요? 이 조항으로 최기식 변호사님, 이 조항으로 징계할 수 있어요? 당원 자격 박탈하거나 몇 개월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는 이번에 만약 골프를 뭐 다른 사람 스폰을 받아서 골프를 쳤다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품위 유지 저 부분은 걸면 걸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분명히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품위 유지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홍준표 시장이 이런 상황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될 경우에 사실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하게 될지 아니면 기존의 이런 강직함 본인의 뜻대로 계속 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달리 김영한 충북도지사는 오늘 대통령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대처와 관련해서 미흡했다는 점을 이제 급 사과를 했습니다. 많이 좀 같은 광역단체장이지만 많이 좀 대비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범람하는 미오천 강과 같다. 그렇게 막 범람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우리 국민을 지금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국익 손실이 궁평 지하차도에서 죽은 이 고인들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이제 아마 이런 비유였던 것 같은데 오늘 김의겸 의원이 좀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급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을 뱉고 사과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이 좀 뭐랄까 정치적으로 혐오 내지는 실증을 내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불행한 사고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도리가 아닙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함부로 인용해 물의를 빚은 김의겸 의원 같은 모습은 여당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 수습과 복구, 대책 마련보다 정쟁이 먼저인 정당과 정치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본인이 이미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여러 의원들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혀 두둔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의겸 의원의 이런 말실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어떻게 변호를 합니까? 두둔을 합니까? 전재수 의원님, 네. 충분히 할 만한 표현을 했다고 보십니까? 두둔을 할 수가 없죠. 두둔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오롯이 자기 자신의 고통과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걸 써주라고 읽으라고 써주더라도 저는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예. 굉장히 실망스럽고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해버리면 야당이 응당, 예. 집권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들 비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당해야 될 비판도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야당이 비판하는 것을 단순히 집권 여당 일하려고 하는데 일 못하게 흔들려고 그러고 공격하기 위해서 야당이 비판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당한 비판조차도 정당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저는 참 참담한 그런 이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자중하시라. 그리고 이게 지금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통 자중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깊은 성찰은 처음 실수를 했을 때 깊은 성찰을 통해서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한테 깊은 성찰을 저희들이 촉구한 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촉구를 해야죠. 그래서 촉구를 해야 된다. 촉구를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좀 자중을 하시는 게 자중하라.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의겸 의원의 과거 발언들을 좀 되돌아 보면은 본인이 원하진 않았지만 우파 진영에서는 이 흑석 선생으로 불리면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낙마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이었죠. 깊은 성찰을 거치고 다시 정치권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온 이후에 다시 여러 가지 발언 실수들이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와 EU 대사의 면담 속에서 그 내용을 왜곡해서 전달해서 또 급사과하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이번이 또 굳이 따지자면 세 번째 말실수가 됩니다. 또 급사과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박한서 의원님, 왜 이분은 자꾸 이런 말실수와 급사과를 왜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은 그 당의 대변인까지 지냈지만 메신저로서의 어떤 신뢰성 같은 거는 이미 무너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거듭 저런 식의 그 해서는 안 될 언행상의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는 당에서 좀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을 얘기했다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공개적인 엄중 경고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하고 비교해 보면 당장 이상민 의원께서 분당을 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다만 당내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이렇게 그냥 그 이견이 있는 채 유지를 하느니 서로 아주 유쾌하게 건전하게 갈라서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식의 좀 잘 되자고 한 얘기에서 공개 경고를 할 정도면 지금 이런 얘기는 이게 이제 민심에 커다란 그런 이반을 부르는 그런 아주 부적절한 언급이거든요. 그리고 당사자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잘못된 언행이에요.
근데 이거 뭐 다 본인이 사과했으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예. 김의겸 의원이 벌써 그런 그 언행상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몇 차례 거듭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최고위원회 차원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당 대표가 나서든 아니면 뭐 원내대표가 나서든 앞서 이제 뭐 그 홍준표 시장 발언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 차원에서 사실상 우회적 경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의 경고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의 이런 실수가 없었더라면 지금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뭐랄까요? 뭐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게 굉장히 좀 잘못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지지율을 까먹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꼭 이렇게 한쪽이 실수하면 다른 쪽도 또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힘의 평형, 균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누가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것, 조정하는 것도 아닐 텐데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왜 이렇게 정무감각에 뛰어나신 분들이 모여있는 이 국회 내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왜 이렇게 실수가 잦은 걸까? 왜 많이 실망과 분노를 느끼는 우리 국민들 앞에 또 이런 것들을 모습을 보여줄까? 이유가 뭡니까? 최기식 변호사님. 웃고 계셔가지고 제가 질문 드려봤습니다. 저도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3번 정도 곧 들어가실 거잖아요. 예, 가시려고 3번 정도 들어가시고. 이런 예. 지금 말 실수를 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치인은 자기에 대한 나쁜 기사라도 예.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알려주고 싶어서 정말 그런 예. 의도였다면 또 다른 어떤 시도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은 사실 침략을 당한 국가에 대통령께서 자기의 어떻게 예. 보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그 나라에 지금 가서 위로하고 돌아온 그런 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 자체가 저는 전제가 일단 틀렸다고 보여지고요. 거기가 하필이면 또 그 비유를 지금 큰 슬픔을 당한 이 사고에다가 빗대어 가지고 우크라이나 방문을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워딩이 아니라면 이런 워딩이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이 자기와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측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자기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것 밖으로는 해석을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무리한 표현들, 무리한 비유를 들었다. 그게 과연 정치적으로 나중에 내년 총선에서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지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지 아마 유권자들은 다들 기억을 잘 하실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의 이 부적절한 발언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과연 적절했는가? 국내에서 많은 사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강행을 했던 것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맞는 일이었던가 아니면은 당장 멈추고 한국행으로 비행기를 돌렸어야 되는 것인가? 이 논란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방문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또 여러 가지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항공편, 여러 시간에 걸친 차량, 11시간에 우크라이나에서 제공한 열차를 타고 방문한 다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 목소리가 약간 감기 걸린 것처럼 보이죠? 예, 뭐 해외 순방 갔다 오자마자 수해 현장을 연달아 방문하시면서 목소리가 좀 쉰 것 같기도 하고 감기에 걸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의미를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매우 중요한 방문이었다 이러면서 이 방문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좀 내놨습니다. 외교적으로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왜 박원석 의원께서는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김의겸 의원은 이걸 그렇게 비판할까? 박원석 의원도 아마 비판하실 것 같은데 왜 비판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방문을 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문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이미 방문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는 거는 유엔 헌장에 반하는 침략 전쟁입니다. 예. 어떤 인도주의적인 위기를 러시아가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어떤 선도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인근 국가를 방문했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를 찾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내에 이런 그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도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가장 예. 큰 국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판단이 아쉬운 거죠. 물론 사전에 예정을 했고 예. 또 복잡한 일정들을 조정했을 거고 우크라이나 측과의 약속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근래에 자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제회의 도중에도 돌아가서 그 재난 상황을 수습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에 비교해 봤을 때 예. 저는 아쉽다는 거죠. 아쉽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목은 저는 지금 러시아가 초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도주의적 위기 앞에서 예. 국제적인 어떤 보편적인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슨 사즉생, 생즉사 이런 거 우크라이나가 예. 대한민국의 동맹국도 아니잖아요. 그런 메시지는 조금 지나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을 좀 간과한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균형을 잃은 그런 메시지는 우려되는 대목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정하 의원님,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이 막상 국내로 온다 한들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미 이제 상황은 다 벌어졌으니까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의 적절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죠. 저거는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를 좀 할 게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폴란드를 거쳐서 나토 정상회담에 리투아니아에 예. 참석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거는 이미 이 이전에 결정됐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현장에서 결정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장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우크라이나를 들어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국내로 들어갈 건가 이런 논쟁과 예. 이런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더 많았을 거예요. 저는 전제돼 있었던 거라면 저는 당연히 가서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걸 겪고 유엔의 도움을 통해서 전란을 극복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예.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메시지도 주고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치를 분명히 정립하는 예.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가셨던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국내에 있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의 문제는 예. 이미 대한민국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국내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어느 부분인 건가 잘못 대처를 해서 인명피해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저는 대통령의 존재가 그 사고를 유발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런 예. 면에서 저는 불가피했던 방문인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위로를 주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대통령이 꼭 수행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야지 대통령 간다고 무슨 비가 그만둘 거냐 피해가 어떻게 될 거냐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 메시지를 전한 거는 저는 대통령실의 어떤 참모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그래서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수해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무색해하는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이 키이우까지는 사실 기차인데 그 기차 노선이 굉장히 낡아서 10시간이 넘는 그 기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또 내려서 또 1시간가량 또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여정인데 그 힘든 여정을 거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지만 국내에서 참사가 벌어지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대단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수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건과 카르텔에 들어갔던 보조금들을 전부 회수해서 그 돈으로 이번에 피해를 입은 이 수해 지역을 완벽하게 피해 전후로 복구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의 이 강한 발언이 있고 난 뒤에 이 정부는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또 다릅니다. 이 수해 피해를 놓고선 누구 책임이냐 이 책임 공방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여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참나 이거 뜬금없이 4대강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로 국민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대안을 좀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수해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일까? 정치권에서는 그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하천 정비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이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다시 국토부로 이관했을 것을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의 얘기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이 하천 관리라든지 정비 사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참사가 발생한 것인가? 전재수 의원님, 예. 문재인 정부에서 왜 하천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겁니까? 저게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대강 이야기할 땐가요? 수해 복구, 피해가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수해 복구하고 피해자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백발천발 양보해서 전 정부의 책임이 있다 순 칩시다. 설사 있다 순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 대표가 이미 집권한 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다 돼가는 판에 예. 지난 1년 동안 뭐 했죠? 집권에서 뭐 했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무책임한 집권 여당의 대표의 발언이다. 그리고 집권 여당 대표가 이 무정부 상태를 더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에 보십시오. 재난 재해 상황만 생기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작년에 서울에서 수해 났을 때, 작년에 포항에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가지고 인명 피해가 났을 때, 그리고 이번에 12년 만에 이렇게 많은 인사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하실 말씀, 하지 않아야 될 말씀, 미국에 5박 7일 동안 계시다가 뒤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남 탓하는 그런 무책임한 집권 여당의 대표는 거둬들이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왜 자꾸 전 정권 탓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집권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전 정권 탓이라고 이제 프레임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논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저희가 이제 청주 오송의 미호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관리 체제가 어수선하고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통제권이 있는지도 분명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수자원 관리가 환경부와 국토부 사이에서 어정쩡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언젠가는 정리할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 수해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저는 언젠가 저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지류지천에 대해서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기현 대표 말씀하신 건을 우리 뭐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자신 있게 국민들한테 다 우리 책임을 다하고 있었나라고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1년여 좀 지났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갖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년 동안 미처 다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불가피 탓이라는 것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십사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미 막 사람 다 죽어 나가고 난리가 나고 난 뒤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무원들 질책하고 계십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도 미국 가셔가지고 도대체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난리가 다 나고 난 뒤에 뒤늦게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도요. 저기 대통령 따라갔다가 늦게 들어오시고 난 뒤에 또 이 뭐 저 기자회견 때문에 또 이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다가 난리 다 나고 난 뒤에 늦게 오셔서 이 쓸데없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지 저는 참 기가 찹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수자원 공사를 비롯해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이관해서 제대로 이 하천 정비라든지 홍수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김기현 대표의 말. 자, 현 정부에서는 다시 수자원 관리가 국토교통부로 돌아가는 걸까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분명 이번 참사 현장의 주무부처는 환경부가 돼야 되는데 환경부 장관보다도 더 자주 현장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갔습니다. 그러나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좀 분석적으로 좀 다시 한번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견인 차량 들어가야 됩니다. 잠깐 이쪽으로. 예, 아니 짧게 하고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피해줘봐요. 아무튼 이 비극적인 사고에 너무 참담한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견인차 들어온다고 해서 조금 피해달라고. 예. 그냥 우선 좀. 자, 짧게 하고 우선 좀. 자, 이게 견인차 기사가 좀 비켜주세요 하는데 견인차 기사를 향해서 내가 짧게 기자 인터뷰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냐, 아니면 기자들에게 빨리 견인차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 저 기자회견 빨리 짧게 하고 끝냅시다, 이런 쪽이냐. 저는 맥락을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명확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박원석 의원은 아니 뭐 어떤 쪽이어도 부적절합니다. 예. 꼭 그 자리에서 저렇게 길을 막고서 인터뷰를 해야 됩니까? 한쪽으로 비켜 서서 견인차 보내고 거기서 인터뷰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상황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인지에 대한 판단이 저는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는 부적절한 논란을 야기하는 거라고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정부 여당이 이 재난 이후에 이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이 대응을 보면 너무 한심한 모습들이 많아요. 아까 김기현 대표 계속 이제 전 정권 탓하고 남 탓하고, 원희룡 장관 또 저렇게 길 막고서 인터뷰하는 모습 보이고, 심지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김기현 대표하고 현장에 나가서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이 이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하시지 않았냐.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하겠다니까 박수 좀 치자고 그 현장에서 그렇게 박수 분위기를 유도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과연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번 참사의 심각성,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 의아함, 이런 걸 제대로 지금 이 집권 여당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읽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이 재난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재난 이후에 이 재난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나 한심한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제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이제 수자원 관리가 다시 원희룡 장관 업무로 이제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원장관 어저께 어떤 한 패널 분께서는 이렇게 길을 막고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장관이 오자 달라붙었던 기자들이 잘못이다, 원인 제공자다, 또 이런 표현을 좀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맥락을 놓고 보면 원희룡 장관은 견인 차량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기자들에게 빨리 짧게 끝내자, 빨리 견인 차량도 들어가야 되고 사태 수습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얘기했다는 그 맥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고 피해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 관리는 누가 해야 될까, 이걸 두고도 관할 행정관청, 경찰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난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잠깐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새벽 2시 지난 15일입니다. 새벽에 호우특보가 좀 내려지죠. 그리고 금강홍수통제소 환경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에 흥덕구청 건설과에 주민 대피 등 매뉴얼에 따라 해달라, 이런 이제 얘기도 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7시 4분에
행복청의 이 공사 감리 단장이 미호강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충북경찰청 112 센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범람 위기가 높으니까 빨리 궁평 지하 2차도를 통제해달라는 요청까지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7시 56분에 다시 한 장 넘겨주시죠. 7시 56분, 이제 경찰은 7시 58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7시 56분에 이 사람이 다시 또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지금 범람이 시작됐다. 빨리 막아라. 이런 요청을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시 45분에 궁평 지하 2차도가 범람을 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언제 왔느냐? 그로부터 1시간 남짓 지난 9시가 좀 지난 시각에 이 궁평 2 지하차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감리단장의 말만 들어보면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차량 통제를 했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왜 이 경찰은 이 말을 듣지 않았을까? 전문가의 말조차도 듣지 않고 왜 궁평 2 지하차도의 현장 통제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정말 의아한 부분으로 남습니다. 물론 경찰은 이 시간에 다른 지역 통제를 하고 있었다. 또 경찰이 인력이 부족했다. 또 행정관청에는 대피 명령, 안내방송을 해달라고 통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으로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최희식 변호사님, 지금 국무조정실도 그렇고 충북경찰청에서도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누구 잘못인지 잘잘못인지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고강도 감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뭐가 좀 명확하게 잡히지 않나요? 누가 잘못했는지? 그렇죠. 지금 일단 저 내용만 봐서는 경찰에 제대로 지금 정보가 들어갔는데 예. 그 정보에 따라서 경찰이 조치가 조금 미흡했다고도 일단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제 저희 의왕에 이렇게 그 작년에 그 비 피해 때문에 반지하에 물이 많이 침수되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이렇게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를 가봤더니 동장님이 밤새 돌아다니면서 작년에 그 덮어놨던, 그래서 물이 배수구에 빠지지 않았던 그것들 다 지금 주민들하고 철거하고 치우고 해가지고 모래탑 쌓고 다 준비를 하면서 밤새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예. 그걸 봐서 제 생각에는 이런 그 비가 올 때는 경찰, 그 지자체 공무원들 전부 다 스탠바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걸 전화기 붙잡고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물론 항상 사고가 나면은 처벌 문제가 따르는데 새로 매뉴얼 다시 보고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현장에 누군가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행복청 감리단장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지금 이 미호천이 범람하고 있다. 빨리 교통 통제를 하라.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는 인력 부족이다. 현장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변명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 궁평 지하 2차도는 누구 관할일까? 청주시에서는 충북도가 관할이다. 충북도가 교통 통제에 결정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면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청북도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미호천 범람의 가장 큰 원인이 교량 확장 공사를 주관했던 행복청 때문이다. 행복청이 제방뚝을 헐고 차량 이동에 오가게 이 제방뚝을 헐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충북도는 행복청에다가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인지는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기관이 또 각 지자체 행정기관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우리 시민을 지킨 것은 다름 아닌 시민이었습니다. 의인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옆에 이제 아가씨가 매달려 있더라고요. 손을 잡고 아가씨 일단 끌어올렸죠. 버스 제 화물차 위로 끌어올리고 남자분 두 분은 떠갖고 계속 살려달라고 이제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한테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얼굴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 물 밖으로. 예, 이처럼 의인들이 우리 시민을 좀 지켰습니다. 이 대형 참사가 일어났던 이 747번 버스, 이 버스 기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생존자들이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버스 차요 유리창을 닫겠다고 합니다. 빨리 탈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탈출을
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 70대 고령의 어머니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이 4-5명을 먼저 탈출시킨 뒤에 본인이 피해 있었어야 되는데 본인은 다시 또 이 차로 돌아와서 나머지 승객을 구하다가 참변을 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처를 지나는 이 화물차 운전기사도 이 시민들을 구하느라고 열심히 구조 활동을 좀 벌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몇몇 분들은 정말 천우신조로 목숨을 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원분들이 경찰이 할 일을, 행정당국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었다는 게 참 좀 뭐랄까 좀 참담하다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유족들의 이 한 맺힌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도로 차단을 미리 했으면 하늘로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자연재해를 빙자한 인재죠. CCTV가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그것도 답변이 없었거든요. 또 답변해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유족들은 절대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8시 45분 미호천이 범람해서 궁평 2 지하차도에 6만 톤의 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칠 때 그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신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그널도 있었습니다. 미리 경찰이 통제만 했더라면 그리고 행정관청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기만 했다라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인재에 해당한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자꾸 잊혀질만 하면 박원순 시장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이 타살 가능성 얘기를 자꾸 꺼내고 있습니다. 뭐 처음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 번 이제 언론 인터뷰에도 나왔는데 또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과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발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타살 혐의는 없어 보이지만은 향후 변사사건 그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심도 깊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좀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정철승 변호사가 박원순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부인하고 타살 쪽으로 의심을 하는 그런 근거는 뭘까? 사망 전날에 강제추행 피고소로 사퇴하라는 청와대 전화를 받았다. 사망 당일날 가벼운 등산복 차림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부검 없이 화장이 되었다. 이 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 그리고 진짜 산에 가기 위해서 등산복을 입었고 그 등산 도중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살인범일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부검 없이 화장이 되었다. 타살 흔적을 지우기 위한 그런 것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철승 변호사의 저 주장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도 그렇고 뭐 이거를 조사했던 여러 가지 기관들도 그렇고 다들 극단적 선택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정치적 타살 내지는 실질적인 타살 얘기를 꺼낼까? 최기식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저는 뭐 특별히 타살 가능성은 별로 보지는 않는데요. 예. 저 부검 없이 화장되었다는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 좀 부검을 하는 편인데 예. 이제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으면 부검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공인이었고 굉장히 이런 문제가 또 논란거리가 될 줄 알았다면 예. 그때 당시에 부검을 좀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그래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과 박원석 의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박원순 전 시장과 조금 더 가까웠습니까? 두 분 다 가까웠습니까? 제가 과거에 일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저 정철승 변호사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동기에서 저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부적절한
그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근거도 희박할 뿐만 아니라 예. 저기 고인이나 혹은 유가족들에게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정철수 변호사가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도대체 뭘 위해서 저런 의혹을 저렇게 희박한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이미 이게 이제 수사당국에서 결론을 내렸고 또 유족들도 그걸 받아들였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결론이 난 문제에 대해서 예. 이제 와서 무슨 타살설을 제기해서 도대체 뭘 얻고자 저런 얘기를 또 유가족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예.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뭐 세간의 관심을 본인이 받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예. 과연 이렇게 이제 이미 이제 고인이 된 분의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겪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유가족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저런 방식으로 헤집어가지고 글쎄요, 저는 변호인이라는 분이 왜 저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도 아까 뭐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좀 관심을 받기 위해서 뭐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너무 부적절한 거죠. 본인이 어떤 관심을 예. 받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고인을 뭐 이용한다든지 예. 또 유가족들이나 이 관련돼서 상처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의 상처를 헤집는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극단적 선택이 아닌 타살 가능성의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사고 전날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정철승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돌았던 소문 지라시랑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모 방송사에서 저녁 뉴스에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큰 특종 단독 보도가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낮부터 돌기 시작을 했죠. 또 일각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한 청와대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어떤 정치적 조언을 줬다. 그러니까 이른바 시장직에서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도 당시에 좀 돌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전재수 의원도 그 당시에 그런 소문들, 얘기들은 좀 들으셨죠? 사고가 나기 전에. 네, 그때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근거로 이게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정치적 압박이었을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이게 근거가 빈약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박 전 시장이 유서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를 했던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다라고 예. 이미 수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이 수사했는데 누가 외압을 넣어가지고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수사의 종결에 이르도록 압력을 가했다. 예.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유족들이 이 유서와 수사 결론을 예.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살 혐의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분은 조금 전에 이분이 이제 사건 내막을 알수록 미스테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분의 주장이 사실 굉장히 미스테리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중 이달 중에 아마 박원순 시장의 어떤 일대기를 다룬 다큐,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박원순 다큐멘터리가 이제 상영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영화 홍보를 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하고 있는데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될 경우에는 뭐 이런 정치적 타살이냐, 아니면 뭐 극단적 선택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다시 불거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가, 내년 총선에 나가기 위함인가, 아니면은 대선을 가기 위한 광폭 행보인가,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의 마포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35.3% 대 27%.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서 했고요. 2023년 7월 12일과 13일 날 좀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좀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인지 저조차도 좀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를 굳이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냥 뭐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충분한 것 같은데 유독 한 사람에게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박정환님, 그 의미 있게 이 여론조사를 받아든 분은 누구일까요? 그 35.3%로 이긴 정청래 의원 아니신가 싶어요. 예. 그 지금 글쎄요, 지금 마포의 현직 의원이시고 그런데 저 정도 나온 거 갖고 이렇게 만족하실 일은 예. 아닌 것 같은데 애써 이제 내년 총선 대비해서 이제 오히려 본인을 그 선전하기 위해서 한동훈 마케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씁쓸합니다. 제가 가끔 좀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들 이렇게 그 다른 분들 발언하고 이러실 때 막 소리치는 거 좀 가끔 듣고 이렇게 좀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제일 시끄럽게 들리는 게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시더라고요. 과연 마포 주민들을 위해서 다음에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유권자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게 이렇게 이런 여론조사 가지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씁쓸합니다. 설마 이 여론조사를 정청래 의원이 의뢰해가지고 한 건 아니겠죠? 예. 어쨌든 이 여론조사에 기분 좋은 정청래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점으로 한동훈 뭐 마포을 출마, 정청래 자객공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아닌 걸로 나왔잖아요. 저도 슬픕니다. 안 올 것 같아요. 마포을로 왔으면 그렇다. 좋겠는데 저도 대선 주자 한번 이겨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정청래 한동훈마저 꺾고 예. 뭐 이런 제목의 기사는 기대할 수 없겠죠. 정청래 의원은 어쨌든 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수 의원님, 같은 지역구에서 한번 한동훈 장관과 붙어볼 생각 있습니까? 여론조사 한번 돌려볼까요? 보통 이렇게 이제 물으면 딱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누가 오든 제가 지역에서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정해진 답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는 이제 화끈한 달변의 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드린 질문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제가 전재수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 지역구에서 한번 한동훈 장관과 누가 오든지 간에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 드린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옆에 뒤에 앞에 안 돌아보고 제가 할 일 성실하게 묵묵하게 한결같은 자세와 태도로 열심히 일하겠다. 이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든 그 누가 오든 나는 묵묵히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지역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 그렇습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 좀 재미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정말 광폭 행보를 하는 겁니까? 박정화 의원님 정말 내년 총선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안 나올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그 주변이 아니라 이제 여의도에서만 지금 한동훈 장관 뭐 차출설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 정작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도 이제 본인의 법무장관 역할에 좀 충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일각에서 이제 흘러나온 얘기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과연 내년 총선에 나올까라는 생각에 이 가능성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최기식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이제 뭐 한 식구였으니까 한때 뭐 정치의 뜻이 좀 있어 보여요? 지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막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당에서 일부에서는 내년에 선대위원장으로 좀 해서 한 장관이 좀 이렇게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있다. 과연 무엇을 선택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추경호 부총리도 그렇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도 그렇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그렇고 현재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요. 대통령이 총선 나가라 마라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그때부터 본인들의 정치적 행보를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들은 따끈따끈한 정보로는 대통령이 아직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장관들에게도 총선에 나가라 마라 말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저 장관직을 묵묵히 수행한다 이 말만 이제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맞죠? 제가 들은 얘기가. 저도 뭐 얼핏 그 다른 분한테 대상자로부터 이렇게 몇몇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전혀 대통령께서는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것 같고 당신들도 현재 뭐 마음의 콩밭 여의도에 가 있는 분은 또 아직은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출마 욕심이 있는 장관들은 빨리 대통령이 빨리 결정해 주셔야 내가 뭔가 이게 빨리 되는데 이게 내 초조한 마음을 왜 못 알아주시 이런 생각하시는 장관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전 출범한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 자리를 맡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지난번 개각 때 그 권영세 장관은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현재 있는 국무위원들의 이 내년 총선에서 역할은 많은 부분 아직 오리무중인데 정리가 좀 아직은 아무것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닌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사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 포기한다라는 당론을 좀 채택을 했습니다. 다만 이 정당한 영장 청구,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만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거 뭐 어려운 거라고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오늘 당론 채택을 합니까? 원래는 뭐 이걸 다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래는 당론이 단 한 번의 의원 총회로 당론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 추인의 과정과 절차를 거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에 소추되지 아니할 권한이 있고 사법부의 판사들이 국회에서 탄핵되지 않는 이상 신분을 보장을 받고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이 공화주의의 상권 분립의 기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저버림으로 인해서 헌법상 불체포 권한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권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민주당의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당론 채택이 이재명 대표의 혁신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냐? 또 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 가지고 적법하게 선출된 지도부예요, 지금. 그 지도부가 교체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 이분이 탄핵에 이르는 사유를 발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현 지도부를 전제로 놓고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아마 직접 이 영장에 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합니까? 저희는 이미 다 했죠. 이미 했나요? 이미 저희는 뭐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게 지도부하게 전 의원들이 이제 서약서를 써서 이미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지금 오늘도 의총을 통해서 정당한 영장이라는 사족을 달아서 이게 과연 진정성이 얼마나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이런 상황이라면 뭐 법 개정이나 헌법 개정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정말 진정성 있게 민주당이 응했다면 저는 뭐 불체포 특권은 이미 없어진 역사의 유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경제부 데스크를 하다가 오랜만에 정치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은 이미 했군요.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박원석 의원님, 이거 굉장히 좋아할 만한 거잖아요, 국민이.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지금 한 3주 정도 끌어가지고 이제서야 의총에서 추인이 된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혁신위원회를 뭔가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자. 이런 어떤 그 배경하에 만들었는데 혁신의 동력이 주춤하거나 꺼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대표적인 특권으로 그동안에 여러 논란을 빚었고 또 최근 들어서 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서 방탄 논란이 커졌잖아요. 당연히 이거 뭐 의총에서 쉽게 통과되리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의 반대들이 굉장히 많아 진통을 겪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정치적 선언이잖아요.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체포 특권이 제도적으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정치 선언조차 이렇게 망설였을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내부적으로 마음이 잘 안 모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기식 변호사님도 손들었는데 다음 주에 이상훈 앵커에게 내가 꼭 기회 드리라 하겠습니다.